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내 대통령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아는 공무원으로부터 SNS 형태로 제보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제보를 한 공무원은 지방선거 당시 여당 소속의 현 울산시장을 도왔던 송병기 울산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이달 하순 노동당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약사 면허가 있어야 약국을 열 수 있지만 돈으로 약사를 고용해 대형 병원 앞처럼 목 좋은 곳에 약국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다 수익에 치중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데 이런 사무장 약국을 10년 가까이 운영하며 수백억 원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 장안대교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톤 트럭에 탑승한 2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도 이른바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6,8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버틴 한 체납자는 여행용 가방에 현금 5억 5천만 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징수당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일주기를 기리며 발전소 현장 노동자들이 바뀌지 않은 현장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분진에 노출돼 있고 발전소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워 작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경찰이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공직자가 처음 제보를 해왔고 청와대는 그 제보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에 넘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는데 저희 취재 결과 그 공직자는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한 의도를 놓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이 한창이던 오늘 오후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최초 제보자와 관련해 2017년 10월 외부에서 온 제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문모 당시 행정관은 알아보기 쉽게 정리 편집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절차에 따라 반부패 비서관실을 거쳐 경찰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최초 제보자가 정당 출신이 아닌 공직자라고 밝혔는데 취재 결과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현 시장 시절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을 지낸 송 부시장은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로 옮겨 송 후보 당선 뒤 경제부시장에 임명됐습니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문서 접수에서 이첩까지 절차에 따랐고 특히 최근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은 이 건과 무관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인이 지난 1월 울산에 간 건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였다며 당시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 시장 측 인사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띤 제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하명 수사 논란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검찰은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여러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포렌식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그 휴대전화 잠금 상태도 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그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오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서 검찰과 경찰 사이 갈등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숨진 전직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를 대검 포렌식 센터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잠금을 풀고
전화 속 자료를 복사한 뒤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숨진 A씨의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가 몹시 까다로운 아이폰이어서 가장 초기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잠금 해제를 10번 실패하면 내부 데이터가 삭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씨 사망 이유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가 서울 동부지검으로 복귀한 A씨에게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와 A씨가 힘들어했다거나 검찰이 별건 수사로 A씨를 압박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휴대전화 분석은 A씨의 사망 전 행적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지목되는데 분석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진 겁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경찰은 검찰로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 처리를 위해선 휴대전화를 확보해 사망 전 행적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경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년 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 확보를 위해서 오늘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서울 동부지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0분 전부터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5분쯤 종료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을 벌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감찰 당시 특감반에서 포렌식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감찰 관련 보고자료 등이 청와대 하드디스크에 남아있을 걸로 보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반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작년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이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됐을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감찰 중단을 논의한 걸로 알려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이어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그럼 바로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의 임찬종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정권 말기도 아니고 대통령 임기 중반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설명한 게 있습니까? 네,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핵심 혐의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이 무마됐다는 것인 만큼 청와대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건 당연한 수사 절차란 뜻입니다. 정권 말에만 벌어졌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권 중반에도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검찰이 정상화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 사실이 상당히 늦게 알려졌어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검찰은 오늘 오전 수사팀이 청와대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사실상 확인해 준 뒤인 낮 12시쯤에나 압수수색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검찰 내부에는 청와대와 관련된 피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법무부가 감찰에 돌입할 것이란 인식이 퍼져 있어서 관련자들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네, 앞서 이현영 기자가 보도했지만 검찰이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조사했는데 백 전 비서관도 앞서 조사받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책임자였던 조국 전 수석에 대해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누가 조국 전 수석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두고 여당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한다, 또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반응은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시간 압수수색이 끝난 뒤 청와대 공식 반응은 유감이었습니다. 비위 혐의 제보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 진술에 의존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지난해에 이어 거듭 압수수색한 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따라 제출 가능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김태우 사건 때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검찰을 향해 공개 경고했던 청와대는 곧바로 이어진 압수수색에 매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완전히 소설을 써서 압수수색 영장을 만들어 왔다,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공개적으로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특검 얘기까지 꺼냈고,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 행위로 규정해 비판했습니다.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 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까지 꾸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항의 방문 계획도 밝혔습니다. 편파 수사 시정을 요구할 거란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거와 증언이 청와대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정당하고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를 폄훼하고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그럼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유미 기자, 이제 압수수색 끝난 지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앞선 리포트에서 청와대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정 기자가 취재한 내용 좀 더 전해주시죠. 네, 공식 입장은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압수수색 유감이다, 이렇게 절제된 톤으로 나갔지만 청와대 관계자들 따로 얘기해보면 격앙된 반응이 이어집니다. 검찰이 너무 막 나간다, 비위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소설 같은 얘기로 청와대 압수수색 나왔다, 이런 식의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경내인 서별관에서 자료를 받아간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은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건이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는 김기현 전 시장 첩보건, 거기에 대해서만 상세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숨진 수사관이 김기현 전 시장 건과는 무관하다고 청와대가 거듭 얘기를 했는데, 아침까지도 그래도 못 믿겠다는 이 보도들이 계속되니까 확실히 매듭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상세히 설명을 잘 좀 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얘기입니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울산 보고서도 공개를 했는데, 다만 이 숨진 수사관이 작성자인지 또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등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혹이 완전히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 양상인데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네, 어제 청와대가 피해 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를 하니까 마치 반격에 나서듯이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하지만 여권은 이 검찰이 청와대 상대로 정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로서는 이 검찰하고 계속 맞상대하는 듯한 모양새도 부담이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법무장관 추미애 카드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이 숨진 수사관 수사에 대한 특별 감찰
감찰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여권과 검찰의 충돌 갈수록 더 격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중요 노선을 결정할 때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라는 걸 여는데 그걸 이번 달 말에 열겠다고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큰 결단을 앞두고 찾았던 백두산에 다시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 간부들을 이끌고 백두산 천지에 올랐습니다. 국면 변화를 앞두고 찾았던 백두산 등정길에 군부 인사들과 대거 동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 한 길만을 가야 하겠는가 하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여기에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알리며 중대 결정이 임박했음을 예고했습니다. 변화된 대내외 정세에 요구란 언급을 해 중대 결정이 북미 대화 교착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북한의 향후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북한은 최근 3년간 매해 한 차례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무력 시위를 압박한 최근의 행보로 볼 때 대화보다는 강경 노선을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여기에 맞서 미국도 최근 정찰 자산을 대규모로 동원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좋은 관계를 강조했지만 군사력이라는 단어를 쓰며 강경 대응의 여지는 열어둔 만큼 연말 북미의 강대강 대치를 우려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우리와 미국이 워싱턴에서 다시 방위비 협상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과정에 쓸 수 있다는 뜻을 슬쩍 내비쳤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수영 특파원이 미국 쪽 분위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냐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애매한 답변이 나옵니다. It can be debated. I can go either way.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주한미군의 안보 이익에 대해 논란이 있으니 한국이 주둔을 원하면 돈을 더 내라는 논리입니다. 방위비 협상 과정에 주한미군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슬쩍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표현하는 등 한미 안보 동맹을 비용의 측면에서 접근해왔습니다. 미 의회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은 공개 서한을 통해 한국에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는 건 불필요한 균열만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우리 대표단은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늘 증액이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추가적인 어떤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탄핵 조사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실익 챙기기를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한미 양국의 분담금 견해차가 워낙 커 단기간에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약국을 열고 운영하는 건 면허가 있는 약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약을 함부로 지어주거나 또 약을 잘못 쓰는 거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약사를 직원처럼 고용해서 대형 병원 앞에처럼 목이 좋은 곳에 약국을 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른바 사무장 약국이라고 합니다. 돈 버는 데만 치중할 수 있어서 이걸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무장 약국을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대 이익을 챙겨온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 성남의 한 대형 약국입니다. 종합병원 맞은편 목 좋은 자리라 늘 북새통을 이뤘는데 지난주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갑자기 그랬어요. 지난 월요일이니까 25일 왜 약국 문 닫았냐고. 약국엔 이렇게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고 문은 굳게 닫힌 상태입니다. 안쪽 선반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약국 약사 유모 씨와 의약품 도매업자 윤모 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 씨가 약사 유 씨 면허로 약국을 여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온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 수익 대부분이 약사 유 씨가 아닌 윤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 씨 등이 지난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557억 원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잉 양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환자 보건이나 건강에 가장 우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이익이 남는 치료와 판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찰은 구속된 이들 2명을 포함해 약국 운영에 관여한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안시입니다. 이런 사무장 약국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법 약국이 사라지지 않는 건지, 또 어떻게 당국의 눈을 피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10년 가까이 운영할 수 있었던 건지, 그 이유를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무장 약국은 자본과 정보를 갖춘 물주가 개업 자금이 필요한 약사들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됩니다. 주로 약사 면허를 막 취득한 사회초년생이나 약국 경영에 실패한 고령의 약사들이 대상입니다. 이들로선 목 좋은 자리에 약국을 운영하게 해준다는 제안을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 정보력과 자본이 다 있어야지 가능하죠. 고용하기 쉬운 분들이 젊은 분들이나 뭐 나이 분들, 많은 분들이 될 수 있겠죠. 서로 니즈가 맞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끊임없이 생겨나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년 전부터 약사의 경제력과 개업 정보 등을 활용해 의심 가는 약국을 찾고 있지만 분석에 한계가 있는 데다 겉으론 약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찾아내도 불법 수령한 요양급여를 돌려받긴 쉽지 않습니다. 약국을 개설하기 이전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수사가 진행된다 손치면 바로 재산 같은 걸 다 빼돌려요. 강제 징수를 들어가려고 할 시점이 되면 없는 거죠. 지난 3년간 불법 영업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4천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돌려받은 건 4% 수준인 140억 원에 그쳤습니다. 환자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재실 안에서 무자격자가 조제를 한다든지. 건보공단 내 특별사법경찰들도 수사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관련법은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네, 울산시장 첩보와 관련해서 숨진 검찰 수사관이 남긴 휴대전화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달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최혜림 앵커가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최근에 작업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을 직접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먼지 속에 일하는 건 1년 전과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최근까지 촬영한 작업 현장 영상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등 석탄을 옮기는 장치 부근인데 휴대용 플래시를 켜도 작업자 바로 앞도 겨우 분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 김용균 씨가 칠흑 같은 작업장 속에서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할 때는 석탄 부스러기 제거 작업을 중지하라는 건 사고조사위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저희는 설비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작업장 곳곳 석탄 먼지엔 1급 발암물질이 가득하지만 체내 흡수를 막을 보호 조치도 여전히 미흡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특급 방진 마스크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자기 식구라는 개념으로 하나같이 서로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게 직도 현장에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게 사고 재발을 막겠다며 대책들이 떠들썩하게 나왔지만 차별과 무관심, 위험에 외조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제대로 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다시 꼭 얼굴 보자고. 다쳐도 좋은데, 많이 다쳐도 좋은데 죽지만 말라고 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어제 수도권에 내린 눈비가 밤사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화성의 한 다리에선 출근길 차량 10대가 부딪히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왕복 4차로 다리 위에 차량 10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사고 차량에선 경적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사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운전자들이 멍하니 사고 현장을 바라봅니다. 출근 시간인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장안대교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는 62살 박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미끄러진 트럭은 도로 1, 2차로를 가로지른 채 멈춰섰고 뒤따르던 28살 서모 씨의 25톤 트레일러가 이를 피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다리는 어제 1에서 5cm에 달하는 눈이 내려 상당히 미끄러웠는데 1차 추돌 이후 1톤 트럭이 30에서 40m나 밀려날 정도였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차량 8대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박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방글라데시 출신 43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장안의 한 고물상에서 일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레일러 운전자 최 씨가 팔이 부러지는 등 8명이 다쳤습니다. 눈이 오고 밤새 이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하는 게 아마 살짝 얼은 것 같아요, 도로가. 그러면서 그게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찰은 처음 사고가 난 1톤 트럭과 25톤 트레일러에 블랙박스가 없어 후속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홍명재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더니 튕겨나갑니다. 도로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얇은 얼음, 블랙 아이스 때문에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속도를 내며 앞으로 달려갑니다.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옵니다. 바퀴에서 불꽃을 튀기며 도로를 가로질러 갓길 옆 화단에 처박힙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기 성남시 금곡교차로 인근에서 난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밤사이 약하게 내렸던 빗방울이 살얼음으로 변한 건데 일반 빙판길과 달리 도로 위 먼지와 섞이면서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는 블랙아이스로 변한 겁니다.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지상에서 약간 올라와 있어 지열을 쉽게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도로가 쉽게 얼어붙어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십상입니다. 길이 좀 이전하고 좀 다르거나 미끄럽거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구분이 안 됐고 저도 똑같이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는 거 보고서도 저도 약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저도 미끄러질 뻔했었어요. 또 오늘 새벽 3시 40분쯤엔 경기 용인의 한 국도에서 블랙아이스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앞선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들이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비나 눈이 온 뒤엔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감속 운전으로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들의 새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6,800명이 넘는데 세금 낼 돈 없다는 사람의 여행용 가방에서 보일러실에서 숨겨뒀던 거액의 현금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오랜 잠복 끝에 세금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찾아 급습합니다. 세금을 납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안 내고 계셔가지고. 체납자는 사업체를 청산한 돈을 종업원에게 다 줘 낼 돈이 없다고 버팁니다. 공장을 팔고 조금 기금 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금을 숨겨놓고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관이 찾아낸 여행용 가방에선 5억 5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집안 보일러실과 차량 트렁크에서 9,400만 원의 현금을 숨겼다가 적발되고 세금 낼 돈은 없다면서 고가 분재 370여 점을 사 몰래 보관하다 들통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6,800여 명의 명단을 국세청이 공개했습니다. 총 체납액이 5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올해 신규 공개자는 6,838명으로 공개 체납액은 약 5조 4천억 원입니다.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홍영철 씨가 1,600억 원을,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450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과 법인 체납자 명단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허준과 식객 등 인기 드라마 작가인 최왕규 씨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 징색과를 신설하고 금융거래 조회 대상을 배우자와 친인척까지로 확대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안개 낀 도로에서 버스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마주오던 SUV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SUV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2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CJB 박원 기자입니다. 시외버스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UV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충북 음성군 음성읍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6살 A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상주행하는 SUV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49살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0여 명 중 2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방 10m 보기도 힘들어요. 심하게 낄 때는. 오늘따라 그 버스 기사분은 이상하게 거기서 추월을 나가더라고요.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당시 사고 충격을 말해주듯 차량 파편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은 대부분 등굣길에 올랐던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외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도로 위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추월 나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개가 껴서 나오면 안 되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어린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경남 거창 삼봉산에서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과거 지리산에 방사했던 곰은 아닌데 반달가슴곰들의 서식지가 지리산에서 덕유산, 삼봉산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삼봉산 해발 900여 미터 고지입니다. 지난 9월 2일 이곳에 나타난 반달곰 한 마리가 먹이 활동을 합니다. 곤충이나 애벌레 종류를 먹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귀에는 발신기가 없어 자연에서 태어난 미확인 개체로 추정됩니다. 목에 남은 흔적으로 미뤄 올무에 걸렸다가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곳 삼봉산에서 지난해 반달곰을 봤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 관찰용 카메라 3대를 설치했고 최근 카메라 1대에서 반달곰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엔 삼봉산에서 10km가량 떨어진 덕유산 백암봉에서도 반달곰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핸드폰으로는 사진 하나 찍고 약간 뛰어가면서 또 찍으려고 그러니까 비탈길로 도망가더라고요. 환경부는 지난 9월 삼봉산에서 포착된 반달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개체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전 경북 김천 수도산으로 올라간 KM53을 비롯해 지금까지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곰은 3마리. 환경부는 반달곰의 이동을 자연스러운 서식지 확대로 평가하면서 밀렵도구 제거와 함께 주민과 탐방객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3년 전 외고에 입학했을 땐 전교 꼴찌였던 학생이 올해 수능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학교 선생님에게 의지하고 스스로를 믿으며 힘든 순간을 극복했다고 말합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긴장보다는 설렘으로 마주했던 수능. 2번, 3번 다시 채점해봐도 틀린 문제 하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쌓아왔던 노력이 이제 뭔가 진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뿌듯했었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외고에 입학한 송영준 군. 입학 첫 시험에서 127명 가운데 126등, 말 그대로 전교 꼴찌였습니다.
또 힘든 가정 형편 탓에 공고로 전학까지 고민했지만 송군의 손을 잡아준 것은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공고로 전학을 갔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을 때 지금 당장은 부모님을 돕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10년, 20년 뒤를 보고 송군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힘겹게 식당 일을 하는 어머니와 꼴찌를 믿어준 선생님께 보답하기 위해 더욱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과외나 학원 등 흔한 사교육도 없었지만 보란 듯이 수능 만점을 이뤄냈습니다. 나도 그 노력만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 이런 걸 그냥 좀 보여주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오기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송군의 성적표가 더욱 값진 것은 이렇게 힘든 순간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 누구보다 열심히 살겠다는 당찬 송군의 다짐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불우하다고 할 수 있는 애들이 뭔가 자기의 가정사를 숨기면서 사는 세상보다는 자연스럽게 얘기하고도 뭔가 꺼리낌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을 때. KNN 박명선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독재다, 당 사유화다 이런 거센 비판이 쏟아지면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한 한국당 지도부 중진 연석회의. 시작 전부터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원내대표 출신 사선의 정진석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나 원내대표를 경질했다며 호통친 겁니다. 잠시 뒤 의원총회에 나온 나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교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지도부가 월권을 했다는 의원들 성토가 빗발쳤습니다. 이 문제가 옳다고 봅니까? 이게 살아있는 정당입니까? 다시 돌려놓기를 촉구합니다. 어저께 모습은 누가 봐도 해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건 맞지가 않죠. 황 대표는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했지만 우리 당의 조직국에서 법률 판단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도 판단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격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저의 당 해체 제안에 화답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헌 골격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사망 직전에 말기 증세라고밖에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삼선 김용태 의원도 황 대표가 단식으로 얻은 건 당 혁신이 아니라 사유화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식 복귀 뒤 첫 조치로 쇄신을 외쳤던 황 대표. 친황 인사 논란과 나 원내대표 교체 후폭풍으로 또다시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사드 갈등 이후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온 건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지난 2016년 사드 갈등이 불거진 뒤 처음입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사드 법옥 해제 문제를 꺼냈습니다. 또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왕 부장은 대답 대신 미국을 겨냥해 뼈 있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我们反对以大欺小，反对恃强凌弱，反对强加于人。 무역 전쟁에서의 관세 카드와 홍콩 위구르 인권법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동맹인 한국 앞에서 던진 겁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선 시진핑 주석의 내년 초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韩国国民都非常期待这个事情。 화웨이 보이콧 같은 민감한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언론들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한 관영 영자진은 오늘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왕 부장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꺼낼 얘기도 관심사입니다. 미국과의 힘겨루기 속에 중국이 한국 끌어안기에 나선 모양새지만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외교는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법인 택시 회사에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 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한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밤거리입니다. 단속반이 외국인 관광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도주야 도주! 택시는 단속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늦은 밤 서울 도심에선 택시 잡기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타는 건데 자기 위주, 손님 배려 안 하는 약간 이기적인 것 같아요. 서울시가 올해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9곳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중 14개 회사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택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운수 종사자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닌 시민이 택시를 선택해서 승차 거부 없이 시 정책을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택시 승차 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시는 행정 처분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택시 승차 거부 민원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모임이 많은 12월 한 달 동안 택시 승차 거부 특별 당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통계청이 한국인의 연령대별 기대 수명, 기대 여명을 추산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예순을 맞은 사람들은 남녀 평균 앞으로 25.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85세라는 기대 수명은 10년 전보다는 2년 이상 늘어난 것이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1년 남짓 더 긴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평균 82.7년을 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암이었고 눈에 띄는 건 폐렴으로 숨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데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폐렴 같은 전형적인 노인 질환으로 숨지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요. 국내 대책의 핵심은 차량 관리인데 자동차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작은 공장 미세먼지 거르는 장치 지원하고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멈추고 도로 물청소 자주 하고 이번 주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강제력 있는 주요 대책,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같은 자동차 분야입니다. 네, 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못 들어가십니다. 내년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2조 3천억 원이 넘는데 수송 분야가 72%, 1조 7천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 살 때 보조금 주는 예산이 1조, 환경부 전체 미세먼지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자동차로 미세먼지 막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효과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3월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발전소에서 충전용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합치면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차의 93%에 달한다는 겁니다. 국책연구소인 에너지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입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기차 등록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8만 3천 대 가운데 전기차 한 대만 보유한 사람이 2만 7천 명, 33% 정도로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휘발유차, 경유차 이런 다른 차 갖고 있으면서 보조금 받아서 전기차를 추가로 산 걸로 추정됩니다.
보조금이 전기차 산업 육성엔 도움이 되겠지만 미세먼지 감축 예산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 공동 연구 결과 국내 미세먼지 원인은 산업 38%, 수송 28%, 생활 19% 순이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IT 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에 꼭 필요한 이동통신용 모뎀칩 특허를 무기 삼아 삼성과 LG 등을 상대로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업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지만 퀄컴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